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은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4주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차에 이어서 이제 저희는 막스웰 방정식을 다시 한번 미분 형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그 4가지 식을 잘 보시면 다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처음 2개는 전기장에 관한 것, 그 다음 2개는 자기장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테스트 전하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떠한 힘을 받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힘을 점의 방정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분 방정식이 되겠고, 그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컬과 다이버전스 혹은 발산과 회전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을 한번 보시죠. 델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이 델 E라는 것이 그 점에서 전기장이 단위 부피당 나오는 플럭스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그것이 바로 오른쪽 항에서 그 점에서의 전하 밀도를 그 점에서의 유전율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발산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공식은 델 크로스 E, 즉 전기장의 회전 성분이 되겠는데, 이 컬로 나타내는 이 델 크로스 E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회전 성분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값이 되겠고,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회전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점에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은 자기장의 발산에 관한 것인데, 그 점에서의 어느 점에서나 그 자기장의 발산은 항상 0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기장의 경우는 전기장과 다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와 같이 소스나 싱크가 되는 그러한 단위 입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은 자기장의 회전에 대한 것인데, 델 크로스 B가 2가지 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었을 때 자기장의 회전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점을 통과하는 전류가 있었을 때 자기장이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항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항이었지만, 왼쪽 항은 맥스웰이 이 4가지 방정식을 정리하면서 찾아낸 아주 귀한 그런 항이 되겠고, 그 항으로 인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기도 했죠. 이 4가지 방정식만 잘 알면 저희는 전자기학의 거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의에서는 먼저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고 차차 복잡도를 더해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하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어떠한 패턴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영어로 static case라고 하는데, 이 static case라는 것은 정적인 경우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전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하들이 그냥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전하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막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방정식은 공간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 공간에 대한 방정식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로, 즉 전하 밀도와 입실론 제로, 즉 공기의 유전율이 되겠는데, 공기의 유전율은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의 전하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각 점에서의 전하는 그대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첫 번째 방정식은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방정식을 보면 전기장의 회전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전기장이 변하지도 않고 또한 전하량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T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 전기장의 회전량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정식은 델 크로스 E는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정전기가 되겠습니다. 정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 의존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식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식은 델.P, 즉 발산, 자기장의 발산이 0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전기장에 대한 아무런 상호 의존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장에서의 두 번째는 결국 네 번째 식이 되겠는데, 거기서 첫 번째 항인 라운드 오버 라운드 T, 즉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전하가 자기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첫 번째 항이 0이 되고, 두 번째 항 J 역시 전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0이 되기 때문에 델 크로스 B도 0이 돼서 네 가지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전기인 형태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전기장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자기일 경우에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전하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아무런 자기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자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정자기이긴 하지만 자기장이 없는 정자기가 되겠죠.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의 정자기학은 조금 다릅니다. 전하들이 움직여서 전류를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전하들이 움직여서 자기장은 생기지만, 전하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하 밀도가 바뀌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생겨야 될까요? 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있던 자리에 남이 다시 와서 채워주고, 내가 남이 지나간 자리를 가주는, 즉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춤을 추듯이 돌아가게 되면 각 지점에서의 전하의 양은 바뀌지 않은 채 전류는 생기고, 그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은 생기지만 그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자기학에서는 정전기학에서 말한 그 두 가지 방정식, 즉 델.E와 델 크로스 E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 방정식에서 델 크로스 B는 0이 아닌 C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J가 되고, 델.B는 역시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전기학이 되든 정자기학이 되든 방정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즉 서로 인터커넥티드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서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학과 정자기학은 우리가 벡터장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실제 현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거나 혹은 굉장히 제한된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배움에 있어서 기초 역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전자기학을 배움에 있어서 로드맵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로드맵이 왼쪽 아래 알고리즘으로 나타나 있죠. 가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정전기학, 그 다음 조금 복잡한 게 정자기학,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게 전자기학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장에서는 정전기학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 정전기학에서의 발산 현상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전하들이 어떤 특정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쿨롱의 법칙과 벡터장 적분을 통해서
전기장을 이해하는 그러한 상황을 다루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전하들의 초기 조건을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칭과 또 다른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롱 법칙을 한번 재확인해 보시죠. 자, 쿨롱 법칙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원리가 중첩, 즉 superposition이 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은 사실 우리가 두 개의 전하가 있었을 때 그 두 개의 전하 사이에 생기는 힘, 발생하는 힘에 대한 법칙으로서 사실은 근사식입니다. 이 쿨롱 법칙은 앞서 배웠던 맥스웰 방정식 1과 2를 접목시키면, 즉 결합시키면 나올 수 있는 법칙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은 델 닷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델 크로스 E는 제로, 0, 즉 정전기학적인 그런 상황 혹은 정자기학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근사적인 식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쿨롱 법칙을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에 Q1이 있고 오른쪽에 Q2가 있습니다. 그리고 Q2에서 Q1으로 향하는 위치 벡터가 있죠. 그 위치 벡터의 단위 벡터가 E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Q1 입장에서 Q2에 의해서 생기는 힘을 우리가 F1이라고 하면 그 F1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Q1의 전하량, Q2의 전하량을 곱한 값을 그 둘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즉 R12 제곱으로 나눈 값에다가 E12, 즉 Q2에서 Q1으로 향하는 위치 벡터의 단위 벡터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을 생각해보면 거꾸로 Q2가 받게 되는 힘은 이 F1의 마이너스 부호, 즉 음의 부호가 붙게 되게 되고 크기는 같겠죠. 따라서 그 크기는 마이너스 F2가 될 것입니다. 이 공식을 한번 잘 보시죠. 이 공식을 잘 보시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서 배웠던 힘과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1, Q2를 M1, M2, 즉 질량으로 바꾸게 되면, 그리고 앞에 있는 계수를 중력장 계수로 바꾸게 되면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만 중력에 있어서는 항상 인력만 있는데 전기력에 있어서는 인력도 있을 수 있고 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계수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우리가 다시 4파이 분의 뮤제로 C낫 제로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C낫 제로로서 그 정의상 우리가 계수로부터 빛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으로서 그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 혹은 볼트 미터 퍼 쿨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것을 조금 더 협의의 전기장, 즉 단위 전하가 느끼는 힘의 전기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번 전하가 느끼는 전기장은 E1이 되겠고, 이 E1을 쿨롱 법칙에 한번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E1은 결국 Q1이 느끼는 단위 전하당 힘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했던 F1을 Q1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나누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12 제곱분의 Q2 곱하기 E12 단위 벡터가 될 겁니다. 그것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12의 3승 분의 Q2가 되겠고, R12 위치 벡터를 곱하면 되겠죠. 이것이 벡터이기 때문에 X, Y, Z의 각각의 성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성분은 EX, EY, EZ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한 성분은 EX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2 곱하기 분모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X1-X2의 제곱, Y1-Y2의 제곱, Z1-Z2의 제곱을 하나의 수로 묶어서 2분의 3승을 곱한 다음에 분자는 X1-X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그 X 성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Y, Z 성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1번 전하가 느끼는 전기장은 앞서 쿨롱 법칙을 설명할 때는 2번 전하만 생각했었는데
그 외에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전하들이 주는 장을 합치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게 되면 시그마 표시를 해서 J는 1부터 전하의 수인 n까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R1J 제곱분의 Q 제곱 E1J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 더한 것을 각 X, Y, Z 성분으로 나타내면 본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그 식을 풀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전하들이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적분을 활용하려면 각 점에서의 특이점이 있는 상태에서는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시적인 세계를 봤을 때는 처음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각 원자 단위에서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하를 하나의 연속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체로 생각했을 때에는 미적분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그러한 식을 적분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적분식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어떠한 임의의 형태의 영역 내에 전하들이 분포되고 있었을 때 이것을 연속체로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미소 단위의 부피를 델타 V로 생각해서 그 델타 V에 있는 전하량을 우리가 전하 밀도와 그 부피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DV2 굉장히 작은 영역의 V2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델타 V2 안에 델타 Q2만큼의 전하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델타 Q2는 그 점에서 로2에서 델타 V2를 곱한 것과 같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식인 E1이 시그마 4파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1J 제곱분의 델타 Q2 곱하기 E1J를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인테그레이션, 즉 적분값을 로2 E12 dV2 오버 R12 제곱, 다시 말해서 R12 제곱분의 로2 E12 dV2를 하는 그러한 모양의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적분값을 바꾸면 저희가 이 문제를 더 쉽게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적분을 할 때 뉴메리컬한 방법으로 적분을 하는 경우가 그냥 애널리티컬한 방법으로 적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컴퓨터를 쓰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다음 장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기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직접 손으로 푸는 것보다 컴퓨터에다 맡겨서 엑셀이나 오리진이나 혹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의미, 즉 저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적분으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떠한 가정이 들어가 있는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전하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위의 식을 가버닝 이퀘이션, 즉 주 방정식으로 해서 풀면 끝나는 일이 되겠습니다.